멘션들의 등장도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타운맨션의 가격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거나 시장에서 일반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포 원벨리 주어 네. 이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일본에서의 그런 고급 돈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타운맨션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00억 안쪽, 10억엔 안쪽. 아니면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볼 법한 부분이 있어서 타운맨션 질 데가 없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땅이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 구축이라고 해도 이런 느낌인 거죠. 대체 상품이 없다? 어떠세요? 어떤 지역, 혹은 뭐가 좋다? 뭐 이런 조금 가이드 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자면 타운맨션을 이제 아까 피트물 고백까지 쫙 나눈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지를 좀 나눠봤었죠.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액세스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액세스, 네, 액세스, 네. 그 접근성. 접근성. 그러면은 우리 좀 비싼 얘기만 해서 위화감이 좀 네. 드니까 한번 좀 저렴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소액 투자 얘기도 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저도 공감이 돼요. 외국에 투자하는데 한 번에 톡톡톡 이거 내가 자산가도 아닌데 맞아요. 톡톡 큰 금액을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진 네.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3억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쨌든 빌딩 시장, 일동 시장은 절대 아니고 이제 맨션으로 가는데 작은 맨션들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87 네, 네, 맨션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더 어렵죠. 사실 더 어렵죠. 왜요? 싸면은 왠지 더 막 편할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작가님이 질문이 너무 재밌는 것만 질문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랑 일본인들 생각하는 투자가 다르다는 게 여기 들어가죠. 일본인들은 투자할 때 생명보험 투자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원룸 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맨션? 네네네네. 이거를 사는 구조라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도쿄의 반 이상은 한 명 거주.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아서 3천만 원을 딱 들고 왔다.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데 다 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를 볼 거냐, 좋은 데를 볼 거냐, 그리고 임대료는 어떨 거냐, 수익률은 어떨 거냐, 관리비는 어떨 거냐, 수선적립금은 얼마 있냐, 그리고 관리 규제는 뭐가 있냐. 어떤 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못 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죠. 그런데 수익성만 따지면 좀 쉽진 않으니까. 네, 3천만 원이라. 네, 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나쁘다 하기보다 물건도 진짜 많아서 명확하게 조건이 확실히 딱 픽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을 갖고 갔어요. 그러면은 동균 씨 저 3천만 원으로 맨션 하나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타겟팅이 누군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임차인이 누가 들어왔으면. 임차인이요? 우리 조카요. 그럼 대학교 근처. 그래서 선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학 보내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임차인이 학생일 거냐, 외국인일 거냐, 아니면 직장인일 거냐, 뭐 직장인에서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일 거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일 거냐, 이렇게 다 나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야쿠자 맨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3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표면적 이미지는 어렵겠지만 민박이 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명확해야 돼요. 명확히. 잘못하면은 아까 전에 나 내 조카 유학시키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야쿠자 맨션 사라고 했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조카 야쿠자 맨션에 살고. 맞아요. 이런 좀. 네. 그런데 오히려 나는 3천만 원으로 글쎄요. 나는 뭐 임차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 가끔 가서 좀 여행 갈 때 머물고 에어비앤비 잘 된다던데 해볼래 이러면은 이런 야쿠자 맨션을 소개해줘도 문제 없죠. 네. 민박 되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해하실까봐. 제 유튜브 어딘가에 있으면 네. 어디 카드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많고 선택지도 많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아까 말했던 그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3천만 원 이하로 이번에 성공하신 분 고객님도 계시잖아요. 네. 우리 저 예전 인터뷰에도 개인 명의로 작은 맨션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는 이 개인 명의의 그 취득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 개인 명의로 그런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맨션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어렵나요? 너무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막 내가 내 돈 줄게 살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눈물 표시하게 만들어줘야겠다. 해주세요. 정말 어려워요. 일단 은행에서 송금 받는 것부터 어렵고요. 돈을 보내는 거. 네. 선수금날, 잔금날.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날 약속을 어기면 계약은 파기가 되고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은행에서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소개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정은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 그러면 저희가 잔금날 관리금이나 선수금 같은 거를 분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떤 시점으로 맞출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탁을 벌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거의.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미 돈이 오가는 걸로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세금 이런 쪽도. 사실 세금이 더 어렵죠. 제가 2년 전쯤에 외국인한테 해줬을 때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안 했었거든요. 2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외국에 살아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미리미리 커트를 치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전에 이러지는 않았는데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줄까요? 그럼 얼마를 지불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왜 관리비 낼 때 자동이체 신청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과금 같은 실제 사용한 그런 거는 세입자가 내고 장기수선 충당금. 네. 이거는 그 오너가. 오너가 네. 집주인이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관리회사가 있으면 관리회사 얘기해서 내가 받는 임대료를 알아서 털어달라. 내가 좀 더 관리 비용을 낼 테니 하면 될 텐데 이게 사는 거다. 아니 뭐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 오면 가끔 쓰려고 이러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면 못 사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사는 거는 정말 힘든 걸까요? 살 수 있죠. 대신 세팅해야 될 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세금을 누가 처리해 줄 건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세팅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동규 씨 통해서 그래 다시 상황극 저 3천만 원 가지고요 잠깐만 살 건데요. 전 법인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개인 명의로 살래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해서 계속 매달 마이너스니까 3천만 원을 사는 거에 대비로 많이 부가적 비용도 들고 어렵다는 거죠. 사실 비용이 더 든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알아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네. 근데 그거를 동규 씨는 할 수 있고. 네, 저는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래서 어렵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작가님,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그럼 전기랑 가스, 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실제로 제 건물을 하면서 건물도 전기랑 수도랑 다 따로따로 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그렇지 좀 먹고 전기 같은 것도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분하는 문제는 내가 할 건지 네가 할 건지 그들한테 전기 번호 그런 거 줄 건지 나한테 올 건지 그것 때문에 그때 꽤 애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맞아요. 계좌 있으신데도 어려웠잖아요. 저는 심지어 두 번째 건물 살 때였잖아요. 그런데도 이래서 그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로 가시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네. 방법은 알죠. 그래서 멘션이 어렵다. 특히나 법인이 없는 분들이 구매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데 제가 요 근래에 경험했던 거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보실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죄를 하네. 네, 제가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거고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어렵다는 거를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어렵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인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근데 이게 중국인이라고 꼭 중국인을 폄하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회사한테 뒤통수를 맞은 건데 중국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이 그냥 네네. 중국인이었던 네, 중국 회사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네. 근데 저도 제가 체크를 못한 것도 실수였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다 이해를 해줘서 그냥 넘어가서 마무리를 줬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더더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더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더 그렇지만 뭐 중개수를 깎아준다고 막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건을 싹 봤죠. 네, 거기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책상도 설치되어 있고 침대도 설치되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에어컨 같은 거는 필요하니까 이제 매수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에어컨 빼고 나머지를 다 치워주세요 라고 말해서 되게 너무 중요해서 바로 전화를 해서 에어컨 빼고 나머지 치워주는 거 전제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건데 해줄 수 있냐라는 거 확인을 받고 제가 메일에다가도 한 번 더 썼죠. 해줄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니 제가 계약서에 특약에다가도 집어넣었죠. 3중을 해놓은 거는 네, 그죠. 잘하신 건데. 네, 그죠. 무슨 문제죠? 에어컨 냅두고 나머지 물건은 다 치워달라. 이렇게 강조를 계속 했죠.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3번이나 얘기했고 특약에다도 넣어놨는데 설마 에어컨을 떼겠어? 라는 느낌이었죠. 에어컨 떼갔어요? 네, 에어컨을 떼갔죠. 제 불찰도 있던 거죠. 에어컨 어디 갔어? 그거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에어컨 어딨냐? 그래서 막 화를 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에어컨을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내일 4시까지 다시 와서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랬죠. 넘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매수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에어컨이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백제라 시작이 되는 거죠. 에어컨을 딴 집에 설치했다. 그걸 띄려면 안 되니 나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럼 돈이라도 줘야지. 네. 에어컨 비용. 제가 화가 여기까지 난 거죠. 막 싸움이 시작됐죠. 너 계약서는 읽어봤냐? 이랬는데 계약서를 안 읽어봤던 거였죠. 그 사람이. 그 매도자가. 돈만 받으면 돼. 네.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중국어로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끊더니 다시 전화 와서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또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죠. 이게 계약서가 다가 아니구나. 체크를. 네.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있는데 띄겠어. 중국어로 욕할 때 한국어로 욕하지 그랬어요. 회사에서 얘기를 했죠. 너 왜 욕 안 했냐라고. 그랬죠. 근데 겨울이고 추우니까 저희 때문에 매수자분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빨리 일단 에어컨부터 설치를 하자 해갖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로 갔죠. 추우니까 달아준다. 에어컨을 달아준다가 일본은 그 바닥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 쏘거든요. 네. 추우니까 에어컨을 왜 달지? 약간 이런 말 나왔을 것 같아서 그런. 네. 이렇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진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어렵고 특히나 작가님 2번 해보셨었지만 한국이랑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죠? 매도자 안 나오기도 하고 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서 진짜 일본에서는 매도자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느낌도 있거든요. 되게 달라서 조심하되 신뢰도 필요하지만 진짜 어렵다. 좀 제대로 잘할 수 있고 경험 많은 분들이랑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이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도 이런 네. 일이 발생하는데 비전문가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비전문가들은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니면 이게 매수자 잘못인가 매도자 잘못인가, 네, 맞아요. 물음표 생기면 일본은 제 생각에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전문가들한테 꼭 2중, 3중으로 네. 하셔도 실수를 하니까. 네, 조심하는 맞아요. 타워맨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것만 세션을 따로 파도 모자라고, 아까 말했던 강의를 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일동을 투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동 투자가 좋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도 약간 뷰를 바꿨어요. 저는 타워맨션 파는 아니었는데 뷰를 조금 바꿔서 과거의 나를 반성하며, 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해야지. 맞아요. 인정하고 있고요. 신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그렇군요. 아니, 그거 알면은 맞아요. 무당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다 맞춰서 부자 되게 해주는 거지. 저 유튜브 안 찍죠. 왜 이거 찍고 있어? 점집 차례. 맞아요. 아무튼 딴소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타워맨션의 투자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초청을 한 거예요. 되게 조금 뭉뚱거려서. 그럼 타워맨션에 대한 뭐 총평이랄까, 지금 진입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조언은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 내주 시장을 볼 거냐? 해외로 볼 거냐? 같은 2억 원을 갖고 왔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내 생각을 안 넣고 상황만 말씀드리되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국 부동산 시장 수요랑 공급에 맞춰서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 똑같으니까 이 정도 선은 비스무리하게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 너무 외로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던 네. 것들을 좀 어렵고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 그냥 내 생각에는 그 재생목 한 10개에서 15개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오늘 촬영한 거는 진짜 줄인 것만 말씀드린 거라. 네. 그래서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셔가지고 안 그러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타워맨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2025년을 앞두고, 2025년에는 혹시 공길 씨는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투자만 선호하기보다 일본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다른 메리트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좀 더 새로운 메리트, 무기를 몇 개를 더 장착드릴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부동산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펀드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내년에 회사 내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앞으로 더 큰 활동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제 파트너사로 잘 남아주시는 거죠? 제 일도 열심히 봐주시고 유튜브 또 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진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좋잖아요. 사실 일본 부동산 투자를 검색하면은 유튜브 몇 개 나와요. 나오는데 뭐랄까, 진짜 실무 이야기, 진짜 현실 이야기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무작정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무작정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관점, 자신의 상황 맞춘 투자를 할 수 있어. 잃지 않는 투자 응원하면서 다음 2025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자기 홍보. 자기 홍보요. 자기 홍보는 저 맨날 똑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 투자를 좋아하신 분들, 제가 맨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집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막 힘들고 세대 갈등 생기고 이런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왜 일본에다가 하라고, 일본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나라에다가 여러 분야로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 다음 세대 애들이, 지금 일본도 그런 걸로 솔직히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금리도 자기만들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근데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나 코리아 돈 많은 나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으면 그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게 자부심을 솔직히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투자하셔서 돈도 진짜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산가분들 웰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